하나씩 분석을 해봅시다. 오늘도 주황색으로 해줄게. 이게 잘 보이더라. 보자. 사회지문은 인문이랑 조금 다르게 뭐 지문 분석도 당연히 할 건데 우리가 중시하는 게 이제 지문 분석이 보통 70%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문 분석 말고도 그냥 정보도 좀 알아놓으면 좋아. 맨날 돌고 뭐 화폐, 환율, 막 수요와 공급 곡선 이거 뻔하거든. 계속 똑같아. 읽어볼게. 자, 화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그 개념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화폐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그 속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세기 후반 시대 나오제 19세기 후반 고전 경제학자들은 교환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화폐의 속성을 찾고자 하였다. 동그라미 쳐야 되지. 고전 경제학자들은 교환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본 거야. 그리고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서술할 거냐? 딱 요거였어. 화폐의 역할과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화폐가 어떤 건지 설명하겠다. 그래서 얘들은 교환의 수단이다 한 거지. 자, 맹거와 제본스는 이게 고전 경제학자겠지. 뭐 동그라미 쳐도 되고, 물물 교환에 의한 교환 거래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교환의 매개로서 화폐가 출현했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밑줄 칠 거 딱 보이지? 교환의 수단 중에서도 이게 다치면 안 되잖아. 딱 중요한 거. 교환 거래의 물물 거래에 의한 교환 거래의 불편함 극복하기 위해서 화폐 쓴다고. TV 판다고 TV 들고 가는 것보다는 지폐 들고 가는 게 편하니까. 물물 교환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맡겨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 맞지? 내 물건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찾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건의 대가로 교환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물건을 받으려고 할 수 있다. 이때 그 물건은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교환함으로써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제3의 물건을 얻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된다. 됐지? 그래서 중요한 말, 교환의 수단에 가는 거 밑에 있었지 지금. 뭐? 자신이 가진 물건의 대가로 교환이 손쉽게 잘 이루어지려는 물건을 받으려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 갈로 친 문장이 위에 밑줄 친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겠지. 조금 더 쉽게 불편함을 극복하려고. 맞지? 1단락은 좀 쉬웠고 2단락 넘어갈게.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서의 기능만 한다면 화폐의 형태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상품이나 물건이 아닌 단순한 증표나 지불 약속만으로도 교환의 매개 기능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세계 전체의 화폐 총량은 60조 달러이지만 주화와 지폐의 총액은 6조 달러 미만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이 있는 이유 있지.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은 60조 달러인데 실제 지폐로 존재하는 돈은 6조밖에 안 되지. 10분의 1이지. 이 말이 뭐야? 형태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잖아 이게 지금. 맞지? 그래서 같이 이어놓으면 되겠지? 요거랑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지. 그치? 화폐 총량의 90% 이상, 즉 은행 계좌에 나타나는 50조 달러 이상의 액수는 컴퓨터 서버에만 존재한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상거래는 하나의 컴퓨터 파일에 들어있는 전자 데이터를 다른 파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믿잖아. 그게 뭐라고? 우리의 증표라고. 그냥 그 숫자가 증표가 되는 거지. 됐지? 어려운 거 없어. 넘어간다. 또한 화폐는 경제적 교환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채무나 물건의 가치를 표현하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한다. 자, 두 번째 기능 이제 밑줄 치면 되겠지? 채무나 물건의 가치를 표현하는 척도로서의 기능이야. 첫 번째는 교환 가치였고 두 번째는 뭐다? 그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경제학에서의 가치는 경제 주체로 하여금 어떤 재화를 소유하고 싶게끔 만드는 원천을 의미한다. 자, 가치의 정의 나왔고. 이러한 가치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눌 수 있다. 별표 딱 박아놓고 분류 시작이지. 그치? 아, 이 지문에서 분류의 방식을 사용하니 지금 보고 있는 단락에서 출제가 되겠구나 하는 거지. 사용 가치는 정의,
내가 어떤 재화를 직접 사용해서 효용을 얻을 수 있기에 생기는 가치이고 쭉 밑줄 치면 되겠지? 직접 사용해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직접 사용하는 거. 교환 가치는 그 재화로부터 직접 효용을 얻을 수는 없지만 위랑 반대지. 사용 가치가 있는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 있기에 생기는 가치다. 다시 말해서 교환 가치는 뭐라고? 직접 사용할 수 없이 직접 사용하고 싶은 사용 가치가 있는 물건과 교환하기 위한 가치. 화폐는 뭐겠어? 화폐는 얘야. 교환 가치라 해야지. 야, 화폐를 진짜 쓸 수 있어 내가? 그걸로 물론 불 뗄 때 넣어서 태우면 되겠지. 화폐의 10,000원짜리라는 금액은 이걸로 다른 물건을 사용 가치가 있는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지. 이해돼? 진짜 사용 가치가 있는 거 뭐야? 이런 분필의 사용 가치가 있지. 이건 진짜 쓰는 거잖아. 돈은 물론 돈 필렉스 하면은 상관없어. 종이 비행기 잡을 때. 그러면 괜찮아. 주의할 것은 교환의 매개로서의 화폐는 다시 말해서 뭐다? 교환 가치가 있는 화폐 말하는 거지. 경제에서 그 자체의 사용 가치가 거의 없는 존재 딱 나와 있잖아. 화폐는 사용 가치가 없다고. 화폐는 다른 사물들의 사용 가치 지정자로서 존재한다. 자, 사용 가치의 지정자라는 말이 있지. 사용 가치의 지정자. 이게 뭐라고? 이거. 척도. 척도란 말이 어려우면 기준으로 바꿔라. 그냥 가치의 기준. 솔직히 말해서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다 했을 때 사실 그 커피만 딱 놓고 봤잖아. 화폐가 없다 치자. 그 가치가 얼마인지 누가 판단할 거야? 맞지? 커피 한 잔 딱 주면서 야 이거 콜라 한 개랑 바꿀래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기준을 잡아주는 거지. 얼마짜리다 이렇게. 콜라는 1,000원, 커피가 5,000원이면 콜라 5개, 커피 한 잔인 거지 그냥 뭐. 화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비교 불가능한 것들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교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기능하게 된다. 딱 밑에 나오죠. 똑같이 기준. 그런데 역접 화폐의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은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보이잖아?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은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과는 구분된다고.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던 물물 교환 경제에서도 시장에서 교환되는 물건들 사이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공통의 가치 척도를 만들어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리해주지. 교환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않음에도 가치 척도로 기능하는 화폐가 존재할 수는 있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됐나? 다시 말하면 뭔지 아나? 이 말이 뭐냐면 어떠한 교환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볼까? 교환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게. 옛날 과거에 원시 시대라 치자. 그래서 내가 이제 비싸양문이 토기를 들고 가가지고 옆쪽 토기랑 바꾸고 싶어. 근데 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좀 안 좋아 보이잖아. 그때 이제 얘의 가치와 쟤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어떤 게 있는지 아나? 예를 들어 도토리. 야 이거 도토리 5개 정도 됐는데 그건 도토리 10개 정도의 가치야. 할 수 있지. 근데 그 도토리는 기준으로서의 기능은 하잖아. 하지만 그게 화폐처럼 교환 수단은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말이야. 가치 척도로서의 즉 기준을 잡아주는 기능은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과는 구분을 시켜줘야 돼. 뭐라고 했어 밑에서? 가치 척도로 기능은 하지만 교환 가치는 없는 것도 있어. 이해됐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넘어갈게. 이해됐나? 넘어간다. 한편 화폐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세 번째지. 세 번째 화폐의 기능.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은 교환의 매개로 화폐가 기능하면서 가능해진 간접 교환이 시간과 공간 차원으로 보다 넓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됐지? 다시 말해서 정리해준다. 가치의 저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환의 한 형태다. 저축으로 현재의 소비를 아껴서 마련된
자금이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은 시간적 측면의 가치 교환이다. 시간적 측면에 관한 정의가 나왔지. 하나. 한편 한국인이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서 국내에서의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집과 자동차 등을 팔아 화폐로 교환하고 이를 외국 화폐로 교환한 뒤 외국에서 살게 될 집을 마련하는 것은 공간적 측면의 예시. 예시. 화폐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도 가치를 저장할 수 있지만 보이제 지만이 나오면서 화폐가 아닌 것도 저장은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예컨대 어떻게 있다? 금 또는 그림. 부자들 그림 사잖아. 그림 사서 그림이 알아서 오르거든, 시간이 지나면. 근데 화폐를 굳이 저장 수단으로 쓰는 특징적인 이유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 비교격 나와줘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저장과 보관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들고 명목 가치가 일정하다고. 예를 들어볼까? 명목 가치가 무슨 말이냐면은 명목 가치 일정하다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그 물건들에 비해서 가치의 변동이 별로 없다는 말이야. 만 원은 만 원의 가치가 있어. 물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1,100원도 됐다가 1,000원도 됐다 하잖아. 근데 그건 변동이 적은 편이야. 그림 들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림이 좀 찢어지면 가격 확 내려가지. 또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화가의 그림을 샀는데 얘가 죽어버렸어. 그럼 그림값이 확 올라가. 뭐 100원의 문제가 아니라 몇 천만 원이 올라가 버린다고. 명목 가치가 일정한다는 게 특징이고 들고 다니기 쉽고 들고 다니고 보관의 비용도 적게 들고 상자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져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볼게. 다시 말하면 같은 말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이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됐나?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그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 거지 지금. 구매력이 떨어져 그 실질 가치의 변동이 심해지면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은 현저히 감소하기도 해, 실제로. 그래서 왜 지폐가 휴지 조각된 나라, 폴란드 같은 나라 아나? 폴란드 한번 망했잖아. 그때 무슨 뭐 물 한 통 살려면 막 2억 들고 이래야 돼. 이 정도 되는 거지. 됐나? 넘어갈게. 마지막 단락이다. 이처럼 화폐는 상품을 교환할 때 쓰이는 수단인 동시에 가치 척도의 단위, 가치 저장 도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의 기능을 정리해 주제. 첫 번째 교환 수단, 두 번째 가치 척도, 세 번째 가치 저장. 하지만 한 번 더 접속사. 화폐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람들이 그 용도에 대해 우선 의견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라고? 의견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의견을 같이 해야 된다고.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다시 말해서 결론, 금속이나 종이로 만들어진 화폐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로 동의 혹은 약속을 해야 된다고. 가치 부여하고 인정하기로 동의해야 된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서 안 되는 게 뭔지 아나? 비트코인도 화폐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전 세계가 인정을 안 해줘. 인정만 해주면 화폐로 쓰지. 중국에서는 지금 몇몇 그 성에서 쓰고 있잖아. 몇몇 지역에서. 시험 삼아. 비트코인 말고 중국이 발행하는 거. 왜 그러냐면 중국이 원래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부터까지지. 한 3년 전부터 계속 3, 4년부터 미국 이기려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달러화잖아. 달러가 이제 공통화폐잖아. 근데 엔화를 위안을 공통화폐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차피 졌어. 미국한테 져버렸어. 못 이겨.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실물 화폐로 안 되면 코인 같은 걸로 이겨봐야겠다. 잘 봐. 중국이 몇몇 지역에 사용해서 부작용이 없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중국에서는 뭐 가상화폐로 거래할 경우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중국 사람들 다 가상화폐 쓰지. 중국이랑 전 세계가 다 무역하는데 그럼 나머지 나라도 어쩔 수 없이 가상화폐 써야 돼. 그렇게 되는 거지. 니 왜 늦게 왔어? 어? 똥을 몇 분 동안 쌌는데? 20분 동안 쌌어? 먼저 읽어볼게 계속. 자, 이런 약속이 이행될 때 화폐는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폐의 조건 내지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 진짜 기능을 발휘한다고.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기능이. 따라서 화폐를 축적할 때는 돈으로 통용되는 쇠붙이나 종이의 조각들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신용의 가치가 쌓인다. 신용의 가치가 쌓인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가치지. 맞나? 맞나? 자, 여기까지가 지문 끝입니다. 됐지? 그러면 다음 거 1번 문제. 1번 문제 같이 봅시다. 내용 전개 방식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 1번 여러 이론 분석했나? 이론이 한 개밖에 안 나오지. 한 이론에서 세 가지 기능 설명했고 2번 맞나 이거? 기능을 나열한 게 맞지? 총 기능 3개. 그래서 답이 2번. 화폐 총량의 실태 제시하고 있다. 야, 화폐 총량의 실태는 총량은 나오긴 나왔지. 60조인가 했었잖아. 근데 그 실태를 보고하기 위한 글은 아니잖아 이게. 4번 기능을 보여주는 각각의 사례들을 비교하여 차이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은 그나마 이게 좀 낫길 말했는데 바람직한 경제 시스템 확립을 위한. 이게 틀렸지? 그냥 단순히 뭐야, 화폐의 기능을 하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였잖아. 됐지? 2번 문제 다 몇 번? 틀린 사람 있나 이거 혹시? 틀렸나? 아씨, 말을 안 해줘요. 니가 물어봐야지 말해주지. 아니 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말 안 해줬어? 니 왜 말 안 해줬는데? 저 몰랐어요. 근데 얘도 니도 안 했어? 새끼들 안 되겠네. 망치 다시 들어야 되나? 3번 봐봐라. 자, 화폐가 전자데이터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것은 화폐가 가진 교환의 매개 기능이 약화된 결과이다. 야, 교환의 매개 기능이 약화된 결과가, 교환의 매개 기능이 약화되면은 전자화폐, 즉 뭐냐면 신용카드 쓰나 교환의 매개 기능이 유지되는 거야. 이게 약화가 아니라 이 교환의 매개 기능은 그냥 유지야. 단지 뭘 위해서? 현금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맞지? 가치 저장도 똑같고 교환의 매개도 똑같아. 단지 들고 다니기 편하려고. 됐지?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기읍과 니은을 이해하란다. 기읍 첫 줄 봐봐라.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물교환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나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었다고. 또 한 개 더. 물건의 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었다. 뭐 적어야 돼? 가치 척도의 기준이겠지. 가치 척도의 기준. 또 한 개 더. 교환 맞지? 교환 기능. 호미 하나의 상평통보 한 양, 쌀 한 자루의 상평통보 1량이라는 가격을 통해 호미 하나와 쌀 한 자루가 동일한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됐지? 가치 척도의 기능 말했고. 니은 흥성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사업을 위해 재원 확보용으로 당백전을 발행했다. 당백전은 기존의 상평통보 뒷면에 호대 당백이라 새겨놓고 상평통보 100개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 하였다. 당백전 주조에 들어간 구리의 양은 상평통보 주조에 사용된 구리의 양보다 5배 정도가 많았지만 액면가는 말이야. 액면가는 상평통보의 100배였다고. 화폐 가치가 소재의 가치와 연동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두 화폐에 사용된 금속 양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평통보를 가진 자는 당백전과의 교환을 기피했다. 왠지 알겠지 얘들아?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게 뭐라고? 이거 가치가 소재의 가치. 마치 이런 거지. 지금은 100원짜리 있지. 100원짜리를 금으로 만들어. 뭐 이런 식이지 지금. 다음 몇 번이고? 3번 보면은 니은의 성성대원군은 당백전을 발행함으로써 여기까지는 뭐 문제없고 화폐가 지닌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강화하려 하였군. 맞는 말 아이가 이거? 왜 틀렸는데 이게? 그럼 뭐라 그래야 되는데? 이거 진짜 답 3번이야 근데 이거?
이 답 4번 아니가? 4번 같은데? 3번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저 새끼가 3번 앞만 봐도 맞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당백전에 대한 신용이 부족해서 교환하지 않은 게 아닌데. 쌤 3번이에요. 답 3번이야 이거? 3번 왜 틀렸는데 이게? 4번 같은데 이거? 문제가 틀렸다. 쌤이 틀린 거죠. 간 기능을 강화한다. 저장. 아 그게 맞네. 그 의도가 이거 맞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유가 제가 무슨 말을 강화가 아니라 강화 기능이 아니라 그냥 아 행복 만들려고. 그렇게 그런 족 같은 문제를 쓸 수가 없잖아 수특인데. 4번 그것 때문 아니에요. 그 뭔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변하지 않는 그게 근데 4번에 관한 이유가 없는데 이쪽에는? 저 진짜 상식이에요. 쌤. 몰라 이 문제로만 보면은 당백전 교환 기피한 이유가 이거잖아. 소재의 가치로는 6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가치가 100배 차이 난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 그래서 신용이 부족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3번은 가치 조정 기능 강화하는 거 아니가? 100배 가치라며 이거. 100배 가치라며. 아니 그러니까 답지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경복궁 사업을 위해서 발행했다. 네 그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병신 같은 문제를 냈지? 뭐 스톡 만든 사람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는데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장 기능과는 관련성인데요. 그 시간과 공간 차원으로 확대된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과는 관련돼요. 그래 알겠다. 4번도 보자 그러면. 자, 독일의 경제학자인 실비오 게젤은 화폐의 사회적 생명과 수명을 명시적으로 부여해 화폐의 자기 증식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기본 발상은 화폐 노화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은 화폐의 가치가 예컨대 매달 액면가보다 10%씩 떨어지도록 규정한다. 예를 들면 신권 10만 원은 한 달이 지나면 9만 원, 두 달에 8만 원 떨어지며 10달 후에는 0원이 된다. 개소리지 이거는. 이건 누가 돈 모으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 일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신권 10만 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이 화폐를 투자해 더 많은 이익을 얻겠다는 발상이 사라질 것이다. 맞지? 왜? 내일 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새로 생긴 화폐의 가치가 줄어들기 전에 외식을 하거나 문화생활을 늘리면서 화폐를 최대한 빨리 쓰는 소비를 증진시킨다 이거지. 이달 번 거 이달 다 쓰게. 적절한 거 1번. 계절은 공간적 측면에서 확장된 화폐의 가치 교환을 비판하고 있군. 공간적 측면 아니지. 시간적 측면인 거지 이거는. 그래서 공간적 측면이 틀렸고. 화폐 노화법이 실시되면 화폐의 구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겠지. 3번. 노화법은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을 억제하고 교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있군. 이게 답이겠네. 맞지? 4번. 게젤의 기본 발상은 화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군. 교환 가치 아니야? 맞지? 가치 척도가 아니라 가치 척도의 기능이 아니라 교환 기능이라는 게 위주잖아. 왜? 계절은 교환시키려고 하니까 계속. 5번. 자기 증식 능력을 제한하면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위해 더 많은 화폐를 저축하면 안 되지. 자기 증식 능력을 제한해버리면 오늘 번 거 오늘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답이 3번. 이게 미음이 뭐야? 절감은 내가 자의적으로 비용 절감하듯이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 절감이 줄이는 거면은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 줄이는 게 아니라 자체가 떨어진 거지 그냥. 또 내가 줄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말을 못 바꿔 쓰네. 사회구를 봅시다. 읽어볼게. 지도에 관한 거지. 지도. 꽤 도움되는 질문이었어. 자, 지도에서 공간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지도는 현실의 지리적 공간, 비례율과 위상학으로 코드화된 공간, 디자인의 표현 공간 등이 중첩되어 있으며 나름의 가치를 지닌 선택들이 축적된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지도에 대한 정의가 너무 길지? 다 밑줄 칠 수가 없어 이거는. 너무 길어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지도는 특정한 목적이나 기능을 위해 표현된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실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면모를 누락시키면서 공간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는 체크해야겠지? 어디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말이야.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 보면 특정한 목적이나 기능을 위해 지도가 생겨난 거고 실제 공간의 다양한 면모를 누락시켰지. 다양한 면모를 누락시켜야 돼. 예를 들어볼까? 참 저기로 걸어가면은 양옆에 가로수길이 참 예쁘단 말이야. 근데 지도에는 가로수길 표시가 안 돼 있어. 맞지? 지도는 전달하는 정보를 통해 특정한 역사적 시간대를 지시하기도 하고 지도의 물리적 형식은 지배적인 경제 체제와 관습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도는 세계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이다. 자, 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 있지? 맞지? 우린 이걸 보고 힌트를 얻지. 따라서는 앞에 말을 정리해 주니까 똑같은 말이 해야 되잖아.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면은 역사적 시간대를 제시하기도 하고 지배적인 경제 체제와 관습에 따라 이거를 결정되기도 하니까 얘들 두 개가 지도에 드러나 있다고. 이게 특정한 의미인 거야. 그럼 이거에 관한 전개를 하겠지. 글 전개를. 이런 이유로 지도는 실용적 기록인 동시에 플러스 이데올로기적 기록이며 역사적 자료로 그리고 문화적 산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공간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오지게 많네. 몇 개 나왔노? 실용적 기록 1번, 이데올로기적 기록 2번. 이데올로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냥 이념이야. 이념, 체제 보이지? 지배적인 경제 체제 보이지? 체제. 역사적 자료 3번, 문화적 산물 4번, 문화적 산물 관습 맞지?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지도에 담길 수 있다고. 맞지? 지도가 그렇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지형을 그리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야. 됐나?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얘들아 우리나라가 가운데에 딱 박혀있지. 근데 지도 쭉 펴봐라. 우리나라 가운데 딱 박혀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지도 보면 자기 나라가 가운데에 박히게 지도를 그리겠지. 맞지? 그럼 우리나라의 땅 크기와 일본의 땅 크기를 존나 비교해가지고 맞지? 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더 크게 그리려 하지만 남들은 우리나라 요만큼 조그맣게 그려도 돼. 꼬리에 붙은 나라인데 뭐 중요하겠나? 됐나? 다음 단락. 공간의 재현은 나름의 재현 논리를 지니는데 이는 우리가 사회적 공간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상상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뭐라고? 공간의 재현은 우리가 사회적 공간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상상하는 방식을 정해버린다고. 우리의 생각을 정한다고. 즉 무슨 말이냐? 지도와 같은 추상적 수단을 통해 특정 시기의 공간적 관계가 재생산됨으로써 사회적 및 정치적 실천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려운 말이야. 이건 설명 좀 해줄게. 추상적 수단을 통해 공간적 관계가 재생산된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사회의 이념 또는 관습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이야. 됐나? 그래서 이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한테 어떤 이념을 심어줄 수가 있다고. 예시가 밑에 나온다. 읽어볼게. 중세의 지도 제작법이 공간의 사실적 표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종교적 의미만 추정했다는 지적은 공간의 재현이 사회적 질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게 예시지. 공간은 필요 없고 종교적 의미만 추정했다고. 이러한 측면에서 1933년 헤이리 백 학자 이 제작한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는 공간의 새로운 재현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재 통용되는 지하철 노선도의 원형으로 지도 제작의 역사에서 매우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노선도의 이미지들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공간을 재현하고 있음에도 당시 사람들에게 명료하며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즉각 수용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험한 특수한 시공간 질서가 지하철 노선의 내적 논리와 공유한다고 서로 통한다는 거지. 있었기 때문이다. 두 개 체크할게. 이거.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공간 질서와 지도의 공간 질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즉각 수용을 한 거야. 됐지? 계속 읽어볼게. 이것은 지도가 지리적 시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공간을 상상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점. 보이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지도는 지리적으로도 시공간을 나타내지만 사회적 시공간도 나타내버린다고. 사회적 시공간도 나타내버린다고. 이해됐나? 이해됐나? 그리고 너희 이거 생각해봤나 얘들아?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지하철 노선은 잘 말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치자. 그래, 정거장이 띵띵띵띵 이렇게 있어. 우리 지하철 노선은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져 있거든? 근데 얘랑 똑같은 칸의 센치로 적혀 있는데 실제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을까 생각해봐야 돼. 다르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5km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0km일 수 있는데 같이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왜 그렇게? 거리가 멀지라도 예를 들어볼까? 지하철이 여기서는 천천히 가다가 여기서 가속해버리면 어차피 걸리는 시간이 똑같이 5분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납득이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진짜 지리적 공간을 표현한 게 아니지 이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간 개념을 표현한 것 뿐이잖아.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지도를. 이해됐나? 계속 읽어볼게. 해리 백의 런던 지하철 노선도는 그것이 재현한 지역의 실제 지리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전의 지하철 노선도와 확연히 구별되어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불린다. 체크해 잘해봐라 얘들아. 실제 지리와 무관하다 얘들아. 완전 무관하고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한다고.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 템스강은 연결이라는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작도법에 의해 존속되던 현실의 모습이 사라진 자리에는 구별하기 쉽게 배색된 노선들이 펼쳐지고 겹쳐진다. 한 개 더 할게 이쪽에. 보이지? 실제 지리랑 다르게. 중심은 부풀어 오르고 주변은 중심으로 쇄도한다. 백은 노선에서 지리적 요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다? 연결을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고. 연결이 중요한 거야 지리보다는. 자동차, 철도의 도입으로 일상생활의 물리적 거리 감각은 붕괴되었고 시간은 취급 방식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시간의 속성도 변모했다. 보이지? 뭐라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뭐가 바뀌었다고? 물리적 거리 감각이 없다고. 솔직히 대구에서 서울 몇백 킬로, 300km면 뭐해? 1시간이면 가는데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 취급 방식에 따라 차 탈래, 기차 탈래, 비행기 탈래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 시간이. 백의 지도에서 공간의 물리적 거리가 완전히 무시된 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시간관념을 정확히 포착한 결과였다. 보이지? 현대 자본주의의 시간관념을 정확하게 포착한 결과였다. 그러면 현대 자본주의의 시간관념이 뭡니까? 물으면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이거지. 시간은 뭐다?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 지하철 역 간의 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것은 전형적인 시간의 재현 논리에 따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산과 소비의 장소로 탑승객을 이동시키는 지하철의 속도였다. 백의 지하철 노선도는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순간에 새롭게 부상하던 공간관계를 정확하게 포착해낸 것이다. 아까 설명했던 거랑 비슷하지 얘들아? 여기까지. 됐나? 됐나? 초기의 지하철 노선도들은 호수와 숲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표시했다. 미술처럼 되겠지? 뭐라고? 초기는 말이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줬다고. 숲도 그려버리고 호수도 그려버리고 그치? 그게 진짜 레알 지도잖아. 즉
지리적 요인은 강조되었고 시간적 요인은 무시되었다. 중요한 게 이 문장이네. 굳이 적자면은 이때 당시에는 지리가 시간보다는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거지. 반면에 말이야, 백의 지도는 지리적 공간을 재구성했다. 역대간의 물리적 거리의 재현은 실제 장소의 지리적 공간보다는 나오제. 지리적 공간보다는 그래픽 공간에 주목을 하고 시간의 관습적 개념들, 특히 장소들 간의 시간적 관계를 무시해 버린다고. 그것은 시공간이 고정된 범주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공간을 변형해서 표현했다. 잘 봐. 시공간이 고정된 범주라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아까 위에서 말했던 초기의 노선도. 이게 초기의 노선도야. 시간과 공간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벗어나 버렸다고. 또 다른 말로 실제 장소의 지리적 공간이 얘기했지. 고정된 거. 맞지? 맞지? 장소와 장소가 연결되는 대신에 이제 점과 점이 연결되었다. 일반적인 지도는 작도법의 관습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코드를 사용하여 도시의 크기를 표시하거나 도시와 시골을 차별화하는 식으로 현실을 추상화한다. 반면 사이에 두고 앞과 뒤에 대비되는 단어 찾으면 앞에 거는 일반적 지도고 뒤에는 백의 지도야. 대비되는 거 밑줄 딱 쳐볼게 내가. 이러한 공간 구분에서 탈피하여 역과 환승역만을 구분함으로써 지역 간의 차이들은 시각적 분명함과 균형을 위해 표준화되었다. 보이지? 지역 간의 차이들은 표준화되었다고. 즉 뭐다?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표준화시켰다고. 그러니까 반면 앞에 밑줄 쳐볼게. 이거랑 반대되는 거. 차별화라는 단어와 표준화라는 단어가 반대되지? 옛날에는 그 도시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그렸다면 이제 뭐야? 점 딱 찍고 끝내는 거야 이제. 표준화. 다양한 노선이 지나가는 장소들은 더 이상 지도에서 서로 구분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뭐다? 서로 구분되지 않았다. 표준화되었다. 맞지? 과거에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장소들의 고유한 특성이 중요했다면 자, 고유한 특성이 중요하다 뭐다? 이게 차별화. 차별화. 이제는 기차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통로라는 관념이 중요하다. 고유한 특성보다는 장소의 특성보다는 뭐다? 자본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지. 맞나? 여기까지 하면은 끝. 됐지? 됐지? 자, 마찬가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얘들아. 응? 마지막 탈락? 그게 중요하지 않던데 그냥 보기나 보자 그냥. 재현은 이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불가분이 뭐고? 나눌 수 없는 거. 이상과 재현은 똑같다고. 이상적인 거 우린 재현하지. 백의 지하철 노선도는 사람들의 이동을 돕는 하나의 지도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의 시공간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 즉 질서 정연하고 균형 잡히고 효율적이며 전적으로 기능적인 이미지이기도 하다. 밑줄 치면 되겠지? 어디에? 여기에. 밑줄 치면 쭉 치면 되겠지? 이상적인 이미지라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이미지가 뭔지가 나오는 거야. 뭐 나와?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거. 전적으로 기능적인 거. 이게 이상적인 거야. 자본주의가 만드는 추상적 공간은 상품들의 논리와 전략을 담고 있는 세계이며 자본, 커뮤니케이션, 교통의 흐름 속에서 확립된다. 백의 노선도는 교통과 커뮤니케이션 발전이 기존의 시공간 개념을 시대의 착오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기존의 시공간 개념을 말이야. 시대의 착오적인 것이다. 뭐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걸로 쳤다고. 옛날에는 진짜 지리가 중요했으니까. 요즘은 자본이 중요한 거고. 시공간을 통제 가능하고 유용한 것으로 보는 모더니즘 관점 위에 일상생활을 겹쳐 놓았다는 것이다. 맞지? 그래서 현재는 모더니즘이니까 대비되지? 맞지? 이게 다른 말로 뭐다? 상품들의 논리와 이거 말이잖아. 그냥. 그치? 자, 문제 좀 같이 보자 얘들아.
이 지문이가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쉬워가지고 이거 어렵다 혹시 이거 어렵지 않지 않나 이거 앞뒤 둘 다? 어렵지 않은 건 내가 따로 정리 안 했거든. 1번 문제 봐볼래? 부산 지하철 노선도란다. 딱 백의 노선도랑 비슷하게 생겼네. 적절하지 것 3번 봐봐라. 노선도는 시간과 공간을 변형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본의 흐름을 강조한 밑줄 쳐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 강조된 거 없지 이쪽에 지금. 산이 그려지지도 강이 그려지지도 않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역의 특성은 안 드러났다 하면 되지. 3번에. 그 다음 2번 문제. 기억의 관점에서 보기를 판단하래. 기억이 뭐냐면은 기억이 세계의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는 거 있지. 하나의 장치, 의미 부여의 장치. 자, 답이 3번이었어. 자, 오른쪽에 호랑이지도 봐봐라 얘들아. 아, 그래? 자, 호랑이지도 위에 보기 제일 위에서 셋째 줄 봅니다. 요 부분 보이지? 체크해볼게. 호랑이 지도가 진취적 팽창적 한반도의 무한한 발전과 원기를 상징한다. 요게 이제 호랑이 지도의 의미고, 그 밑에 최남선의 안출인데 우리 대한반도로서 맹호가 발을 들고 허위 떡거리면서 동아대륙을 향하여 나는 듯 뛰는 듯 생기 있게 핥힘에 달려드는 모양을 보였으니 앞서 소등 박사의 토끼 비유는 바깥 둘레 선을 많이 고쳐 그렸으나 최 씨는 보통의 지도에 있는 대로 아무쪼록 튀어나온 곳은 튀어나온 대로 들어간 곳은 들어간 대로 그대로 온전하게 그렸으되 밑줄 치면 되겠지? 그대로 온전하게 그렸으되 복잡한 외형을 억지로 만들지도 않고 마지막 진취적 팽창적 이거 그렸으니 이거 됐나? 3번 보면은 호랑이 지도는 지도 작동법의 관습에 따른 역사적 기록으로서 한반도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토끼 지도와 제작의 목적이 다르다. 여기 있네. 여기 잘 봐라. 토끼 지도. 중국 대륙을 향하여 뛰어가려는 형상과 같다 해도 보이지 이거. 요거랑 오른쪽에 봐봐라. 뭐라 적혀있어. 또 한반도의 발전과 진취적 팽창 같지? 두 개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번에 사실적으로 그린 거 그 뒤에 제작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제작 목적은 똑같아. 맞지? 우리나라 한반도가 중국 대륙을 향해 진취적이다 라는 걸 똑같이 표현하지만 좀 다르게 그린 것뿐. 됐나? 3번 문제. 시대를 잘 봐. 1908년과 1924년이지. 맞나? 왼쪽 거는 지리적 요인을 좀 강조해줬지 그래도. 오른쪽 거는 지리적 요인 놓고 점만 찍어놨지. 차이가 있는 거야. 이제 오른쪽이 100의 노선도랑 비슷한 거지 지금. 읽어볼게. 답 5번이었어. B는 A에 비해 노선이 지나가는 장소들의 특성이 분명한 게 아니라 A가 훨씬 더 분명하잖아 지금. 장소들의 특성은 A가 분명해야 되지. 그림에 비해 사람들이 상상하는 시공간 질서 연결 통로를 통해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건 뒤에 건 맞네. 됐나? 그 다음 4번 문제. 뒤에 위에 봐봐. 채원이의 창의적 독해 노트. 어떤 제국에서 황제의 명령을 받은 지도 전문가가 대단히 정확한 제국의 지도를 완성했다. 그 지도는 정확할 뿐 아니라 크기도 제국과 똑같아서 제국의 영토를 전부 덮어버리고 말았다. 말도 안 되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도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다. 그리고 지도와 더불어 제국의 국력도 쇠퇴해간다. 그래야 지금은 지도의 몇몇 조각만으로 사막으로 바뀐 옛 제국의 영토 위에 간신히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됐지? 그 다음 밑에 이 우화에서는 지도에 모사된 세계가 역으로 지도를 모방하기 시작한다. 지도가 세계를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세계 위에 겹쳐놓음으로써 하나의 영토,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내는 원형과 같은 것으로 기능한다.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 지도가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가 달아가면서 제국이 소멸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사회가 지도를 따라가는 거지 지금 이게. 4번 문제. 지도를 설명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봐봐라.
지도는 실제 공간과 추상적 공간을 구분하여 재현하는 독창적인 산물이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야? 실제 공간과 똑같이 지금 이게 똑같으니까 구분한다는 게 틀렸지? 똑같잖아 지금 이거는. 5번 문제도 나를 참고하여 니은의 이유를 추론하라고 하는데 니은 뭔지 봐봐라. 앞에 니은 나와 있는 거 봐라. 종교적 의미만 추중했다고. 공간은 생생가고 지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 5번 보면은 뭐다? 지도가 현실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지도를 모방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종교적 색채를 더해서 지도를 만들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게 된다고. 그 지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바뀐다고. 알겠나? 그래서 지도에다가 종교적 색깔을 집어넣는 거지 기독교가. 이해됐어? 됐다. 까지 하고 좀 쉬다가 뒤에 거 보자. 자, 사회식 보자. 사회식. 자, 이거 봅시다. 물가에 관한 건데 내용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건 개념을 경제 수업 듣듯이 듣는 게 제일 좋아. 읽어볼게. 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계를 사회적 불행지수라고 한다. 보이지? 불행지수. 상승률과 실업률. 이것도 얘들아 이 불행지수라는 말도 물론 얘 플러스 얘라고 적어 놓겠지만 이건 경제 지문은 내가 좀 공부해 놓는 게 좋다 했지? 내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아. 야, 물가 상승하면 기뻐 싫어? 싫잖아. 싫은 거 합한 게 불행지수라고 그냥. 물론 바람직한 경제는 불행지수가 낮은 경제다. 하지만 역접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어느 한 가지가 낮아지면 다른 한 가지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가 안 들어도 우리는 필기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야? 비례관계가 아니지? 반비례관계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적어야겠어? 이런 데다가 물가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실업은 줄어든다 라고 적을 수 있겠지. 이런 걸 적어주고 넘어가야지. 경제인데 밑줄 대신 이걸로 대체하고.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 학자는 1866년부터 57년까지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 임금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명목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보이제?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은 비례관계야. 이것도 적어놓으면 좋겠지.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간다. 이것도 사실 존나 당연한 말이야 얘들아.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는 올라가야지. 명목 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로 대체하여,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거니까 지금 뭐다? 이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비례관계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이꼴 표시해 주는 거야. 얘가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똑같다고 보고 이걸 대체한 다음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맞지 이거?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을 만들었는데 이 곡선은 곧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동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연하지? 물가가 안정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뭔지 아나? 물가가 내려간다는 말이야. 내려간다. 물가가 내려가면 실업률이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되니까 완전 고용이 동시 달성이 어렵게 된다고. 이 증거가 뭐다고? 필립스 곡선이라고 이게. 이해됐지? 물가와 실업률 관계를 계속 보는 거야 얘들아. 계속 읽어볼게. 자,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케인즈 학파는 완전 고용의 대가로 약간의 물가 상승은 감소해야 한다는 총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중요한 말 나왔지? 총수요 관리 정책 이 개념이야. 뭐다? 실업률이 없애는 대신에 물가 상승 감소합시다 이거야 지금. 이때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정의 나온다. 정부의 지출을 조절하거나 세율을 조절하는 경기 조절 방식을 의미한다. 중요한 거.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또는 지출을 늘리거나 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실업 구제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도 알아놔라 얘들아. 토목공사 하면은 뭐다?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는 거지? 맞지? 정부가 토목공사 하면 그만큼 사람을 고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 주겠다는 거야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은 더 적어보자. 정부의 지출이 많아졌어. 맞나?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적게 풀려? 많이 풀리지. 그 물가가 어떻게 되게? 올라가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지. 맞나? 대신에 잘 봐. 정부가 토목공사를 벌이는 순간 사람들 고용이 잘 되지. 실업률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겠지. 적어볼게. 잘 다시 이쪽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적어볼게. 실업률은 내려갈 거 아니야. 정부가 토목공사를 벌여줬으니까. 그러니까 딱 맞는 공식이 나오잖아. 왜? 실업률이 내려가면은 물가가 올라가잖아. 반비례 관계. 맞지? 계속 읽어볼게. 세율을 낮춘다. 세율을 낮춘다. 세금을 적게 걷겠다는 거지. 맞지? 마찬가지야. 세금을 적게 걷어. 적게 걷는단 말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세금을 적게 걷을수록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있겠지. 같은 효과가 발생하겠지. 케인즈 학파는 총 수요를 증가시키면 생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실업자의 수입과 구매 의욕이 증가해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경기가 부양된다고 보았다. 봐라. 총 수요 증가시키면 물가 상승에다가 경기가 부양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률의 감소가 대응되는 필립스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케인즈 학파는 경기가 부양되면 필립스 곡선상에 있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균형점이 그림의 E0에서 E1으로 이동한다. E0에서 E1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뭐가 되면? 경기가 부양되면 말이야. 경기가 부양된다고. 다시 말해볼게. 이 경기 부양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 그냥 경기 부양됐네 하면 안 돼. 우리는 뭘로 따져야 돼? 항상 이 지문에 맞게 물가와 실업률 관계를 따져야 되지. 경기가 부양된다는 말은 물가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게? 생각해봐. 띵크 봐라. 이거 총수요 증가시켰지? 살 사람이 많잖아. 그럼 경기가 부양되는 거 아니야? 많이 지출할수록 경기가 부양되잖아. 그럼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말은 총수요를 증가시키겠다는 말이야. 총수요 증가한다는 말이야 지금. 알겠어? 총수요 증가시키면 생산도 증가하지.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 많이 쓰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물가는 상승하겠지. 하지만 많이 사지.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업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이해돼? 이게 이제 경기가 부양되는 과정이야 이게 지금. 이해돼? 이거를 알고 얘를 봐야 돼. 이걸 알고 얘를 봐야지. 왜 E0에서 E1으로 가는지 알 거 아니야. 잘 봐봐. E0 보면은 물가 상승률 P0, 실업률 U0이지.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은 실업률이 줄고 물가는 올라갔잖아.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률 줄고 이거 말하는 거잖아 지금. 됐어? 넘어간다. 케인즈 학파가 전제하는 우하향 필립스 곡선은 아까 말했던 요거 우하향 이거 1960년대까지는 현실 경제 현상을 잘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60년까지는 오케이인데 7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잘 봐라. 이 관계가 흔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뭔지 아나? 원래는 역의 관계 있어야 되지. 이제 뭐야? 같이 가는 관계가 됐다는 거야. 물가는 올라갔는데 실업률도 올라간다고. 이게 골 때리는 거지.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기 침체 시에는 물가가 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보이지? 실업률이 증가하면 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고실업과 고물가가 공존한다고. 실업률 높은데 물가도 높아. 골 때리지 맞지? 이러한 현상을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합성어로 뭐라 그래?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른다고. 제일 불쌍한 시기. 1970년대 이후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필립스 곡선의 안정성과 타당성에 의심을 받게 됐다고. 이 관계가 안 맞는다는 거지 지금. 둘 다 높아지니까. 맞지? 그럼 내가 얼핏 한 개만 보여줄게. 한 개만 얘들아. 도움 되라고. 너가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하면 이거 곡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나? 이 0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되는지 아나 혹시? 자, U0, P0인데 물가도 올라가는데 실업률도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이거랑 만나는 이 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곡선 자체가 이동해야 돼. 이해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됐어? 넘어갈게.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프리드만, 펠프스 등의 통화주의자들은 우하향 필립스 곡선은 일시적일 뿐이며 케인즈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라는 인플레이션 가속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 가속론 개념 나왔다. 누가 말했어? 통화주의자들이 주장을 한다. 야, 네가 말하는 이 케인즈의 총수요 관리 정책 앞에 했었던 거 있지? 그 실업률과 물가는 반의 관계, 역의 관계라는 게 뭐다? 일시적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상승시킨다고. 장기적으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그 필립스 곡선은 원래 하려던 게 뭐냐면은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지. 지출을 많이 하면 아까 실업률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실업률이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야 되잖아. 맞지? 근데 물가만 상승시킨단 말은 뭐야?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야. 장기적으로는. 이해되나? 이해되나? 계속 읽어볼게. 통화주의자들에 따르면 현재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면 딱 나오지? 자, 실업률 낮추기 위해 총수요를 증대시켜. 정부가 지출을 해버려. 토목공사 해. 실업률 낮아져. 경제 주체의 기대에 의해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겠지 당연히. 돈은 버는 게 많아지겠지. 실업률 감소하고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성립하지만 지만 나왔다. 뭐라고? 실업률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이 나타나는 단기 필립스 단기. 근데 그러한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하여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는 등 물가 상승에 적응하게 되므로 뭐라고? 물가 상승에 적응해버린다고. 실업률은 총수요 관리 정책 시행 이전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한다. 됐어? 즉, 그림에서 단기 필립스 곡선에 의해 E0에서 E1으로 이동했던 균형점이 경제 주체의 물가 상승 인식으로 인해 필립스 곡선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P1, 실업률은 U0인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되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반복해 시행할 경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장기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 U0으로 고정된 수직선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총수요 관리 정책은 실업률과 고용 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물가 상승만 가속화한다고. 이게 누구 말이라고? 통화주의자들의 말이야. 그럴듯하지. 맞지? 야, 너 생각해봐라. 매년마다 동일하게 물가가 계속 5%씩 올라. 그러면 사람들 지출을 줄여. 돈 아낀다고. 이해돼? 그래서 넘어갈게. 통화주의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즉, 이들은 경기 침체 해결하기 위해 필립스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걔 이득이잖아. 그렇지? 이를 위해서는 총공급 정책, 총수요 정책이 아니라 공급 정책 씁시다 이거야.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 구조 조정이나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여 장기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총공급 관리 정책을 권고했다. 됐지? 이건 정리 좀 하자. 경제 지문이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내가 적어주는 게 낫겠다. 뭐라고? 발목? 발 다쳤나니? 축구하다가? 그러니까 축구를 왜 하는데? 축구하지 말라니까 그거. 일단락 볼게. 정리하자. 뭐 왜? 자, 1단락은 사회적 불행지수에 관한 거였지. 사회적 불행지수는 뭐 플러스 뭐라 그랬지? 물가 상승률에다가 실업률을 더한 거. 이게 이제 사회적 불행지수지.
근데 얘들은 이제 계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했냐면은 어차피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애는 임금 상승률과 똑같으니까 얘를 갖다가 임금 상승률로 대체를 해가지고 하면 계산을 해보겠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곡선을 그리진 않을 거야.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은 만약에 어떤 사회에서 물가가 상승한다 라는 말은 어차피 실업률은 낮아진다 라는 역의 관계를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국 사회에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동시 달성은 어렵다. 이 말을 한 거지. 어차피 여기 관계니까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는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단락에 누가 나왔냐? 그 케인즈 학파라는 애가 나왔어. 케인즈를 추종한 요 무리들이 나와서 총수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총수요 정책 펴시다 이거지. 그럼 총수요 정책이 뭡니까 물으면 수요를 늘리자니까 정부 지출과 세금, 세율을 조절하는 거야. 정부가 모든 것을 조절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얘들은 실업률 낮추는 게 목표라서 이렇게 말해. 완전 고용의 대가로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이야. 물가 상승은 감수를 좀 합시다 이거야. 고용이 완전히 되니 물가 상승 좀 감소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쌤이 아까 원리를 보여줬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수요가, 사회의 총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도 늘어날 것이고, 생산이 늘어나면 경기가 부양될 것이다. 경기가 부양되면 실업률은 내려간다. 취직이 잘 되니까, 그치? 요게 이제 총수요 정책의 과정이야. 근데 세 번째 누가 나오냐면 이건 개소리다 한 게 있었지.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 시대도 한 개 알아놓을게. 케인즈 학파의 시대가 1960년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1970년이다 얘들아.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아니 실업도 오지게 높은데 물가도 계속 높아져. 고실업 고물가 시대. 이게 등장을 했지. 그래서 여기서 케인즈 학파가 말한 필립스 곡선은 이상적인 거다. 그렇지? 단기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필립스 곡선의 한계를 발견했지. 단기적으로는 맞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라 이거야 지금. 그거에 대해 적어볼게.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에서 통화주의자가 딱 나와서 인플레이션 가속론을 펼쳐. 두 개로 나눠 설명한다 얘는. 단기로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 단기로는 통화주의자도 인정을 해. 아, 그래, 너가 말한 필립스 곡선은 성립한다. 단기로는 말이야. 장기로는 사람들이 머리식 한다고?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구나라는 물가 상승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을 하는 게 이게 문제야. 그렇게 되면 또 오르겠네 해서 소비가 줄어들어. 아껴 쓰자. 아껴 쓰니까 기업이 물건 만들겠어? 안 만들어. 안 만드니까 실업률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뭐 이거 사실 지문도 필요 없이 문제가 풀려. 됐지? 이렇게 되면은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된다고? 어디로? 어디로 이동해야 돼? 오른쪽으로. 우측 이동하지. 결국 어떻게 된다? 실업률은 그대로가 되고 물가만 상승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장기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고. 표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고 이게 실업률의 관계가 있을 때 일반적인 필립스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졌지만 통화주의자가 말하는 장기 상태는 이런 거야.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이게 어디 있냐? 인플레이션 가속론이라고. 됐어? 팔 아프다. 다 지운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문제 보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중심 화제가 지닌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열거하고 있다. 맞나? 맞나? 중심 화제가 지닌 문제점 제시한 게 아니라 거의 설명이었지 이건 계속. 2번 중심 화제의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했나? 안 했어. 3번 중심 화제와 관련한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각각의 견해에 대한 설명. 맞나? 아이가? 통화주의자랑 케인즈 학파랑 대비됐었지. 맞나? 그래서 이제 됐고. 4번 중심 화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비교하고 있다. 5번은 일반적 통념 제시. 이것도 아니죠. 일반적 통념은 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시한 후에 그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잖아 지금. 맞지? 이건 학파끼리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고. 2번 아닌 것. 1번 총수요가 증가하면 실업률이 감소한다. 맞나? 맞지? 2번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면 물가가 상승한다. 맞나? 맞지? 왠지는 알겠지 얘들아? 아까 했었지? 3번 통화주의자들은 시장의 기능 회복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단락 봐봐라. 나와있지? 시장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고. 4번 고시록 고물가가 공존하는 상황은 필립스 곡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라 얘를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증거지. 필립스 곡선보다 고실업이면 저물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답이 4번. 3번 문제 기역과 니은이다. 기역이 뭔데? 케인즈. 얘는 니은은
통화주의자 비교하라고 하네. 1번 경기 부양을 위해 케인즈는 총수요 니은은 총국 맞지 이거? 정확하지. 2번 기획은 니은과 달리 고실업 고물가가 공존한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맞나? 네. 이건 근데 사실 이건 좀 확실하진 않아. 이거 그런 말은 없었거든. 맞지? 3번 기획은 니은에 비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맞나? 맞지? 4번 니은은 기획과 달리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드시 역의 관계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맞지? 5번은 니은은 기획과 달리 총수요 관리 정책을 반복하면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주장했다. 이것도 맞는 거 아이가? 아니지.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했잖아.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물가가 높아진다 해야 되지. 보기를 이해하래. 뭐 보이네 이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보니까 거의 그 뭐냐 그 통화주의자 표네. 땡땡국 정부는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의 실업률인 6%를 2% 낮추어 4%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통화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부적절하고 비판하며 우측의 그래프를 제시했다 이거지. 어떻게 하겠다고? 원래 애들은 6에서 4로 낮추고 싶었단 말이야. 왼쪽으로 밀고 싶어서 뭐 했어? 총수요 관리 정책 했지. 1번 케인즈 학파는 실업률이 6% 이하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나 발주나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뭐다? 총수요 관리 정책이잖아. 그래서 케인즈 학파니까 맞지? 1번은 1번 맞지? 2번 땡땡국 정부는 현재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균형점이 A1에서 이게 B1이지. B1으로 이동해 물가가 2%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1에서 B1으로 가서 물가가 2% 상승하게 된다고? 이게 물가가 상승해?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지금 내가? A1이 맨 밑에 있는. 아 밑에 있네. 미안하다. 이게 A2네 이거. 잘 안 보이네. 여기서 여기로. 그럼 2% 상승 맞네 이거. 물가가 상승하는 대신에 실업률은 줄어드네? 맞지? 그 다음 3번 케인즈 학파는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을 전제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균형점이 B1, B2, B3로 이동해 가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각한다. B1, B2, B3로 상승하게 한다. 이거 아니지 않나?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는 실업률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이가? 물가만 상승하는 건 이건 케인즈 학파가 아니라 통화주의자의 의견이어야 되잖아. 근데 3번은 틀린 것 같고 4번 읽어볼게. 통화주의자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균형점이 A1에서 A4가 되어까지 맞겠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직선은 선다 그랬지.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가 될 것이므로 실업률은 UN으로 유지된 채 물가만 상승한다 해야 되지? 5번 통화주의자들은 물가가 B1으로 상승하면 B1 이거 상승하면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하고 그들의 행동을 예상되는 물가 상승에 적응시켜 균형점이 A2로 이동할 것이다. 균형점이 여기서 다시 어디로? A2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물가 상승을 인식해서. 답이 그러면 아까 뭐 몇 번이나 했지? 3번이네. 됐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과학 뭐 몇 가지 했노? 목요일에 예정된 이벤트가 캘린더에 하나도 없네요. 뭐라고? 7까지 했어? 과학 8, 90 해오면 된다. 그게 마지막이다. 그 다음부터 내신 대비하게. 알겠지? 숙제 꼭 해온나?